금액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회수해야 되겠죠. 은행 입장에서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억을 빌려주면서 약정금리는 5%로 빌려줬는데 20년 동안 다시 써볼게요. 이자율과 관련된 얘기 알아볼게요. 이자율 1억을 빌려주면서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진장 상승했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해볼게요.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1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 화폐예요, 화폐. 100만 원인데, 그전에는 이 100만 원으로 저런 TV를 2대를 구입했었습니다. 몇 대라고요? 2대를 딱 구입했는데, 지금은 저런 물건 가격이 막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TV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물건 가격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요 100만 원 화폐 있죠? 요걸로 저 TV를 한 대밖에 못 사는 겁니다. 똑같은 TV를 몇 대라고요? 한 대. 그러면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가 얘가 옛날엔 2대 살 수 있는데 지금 한 대밖에 못 사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다시 해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요거를요 고정금리 제도 혹은 고정이자율 제도 똑같은 편입니다. 이자율 금리 똑같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문제에서는 항상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르든 조금이든 많이든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고정금리로 빌려준 자가 이제 대출자다. 은행을 대출자 해줄게요. 대출자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출자가 손실을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는 5%였는데 요걸 한 7%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금리 제도다 혹은 변동이자율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원래 인플레에 따른 손실을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를 올리면서 돈을 빌려간 자 있죠. 고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를 30만 원에다가 갑자기 50만 원 낼 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돈을 빌려간 자를 차입자 해줄게요. 차입자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은행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겠네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그때마다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자꾸 차입자가 와서 저 고정금리로 빌려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상품은 정부에서 무조건 고정금리로 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은행은 자꾸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든 얘네들 손해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기 약정금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초기 약정금리를 보면은 자,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따 집에 가다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뭐보다 높다고요?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뭐가 없다고요? 인플레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율 요걸요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앞으로 인플레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율 있죠? 요걸요 실질금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로는 인플레가 발생해요 안 해요? 조금이든 많이든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금리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얘는 뭐 안 돼요. 얘는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화장실 가서 뭐 핸드폰 놓고 오지 않나 지금.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는 20년 동안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뭐라고요?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가서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있다면 요거를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매년 예상되는 뭐가 있으면요? 인플레이율이 있다면 받아내려고 하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얘는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약정금리는 자 일반적으로는 고정금리가 뭐보다 높다고요? 변동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한 거를 뭐 명목금리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이 얘기가 좀 반드시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이 얘기가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자 먼저 고정금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동안에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인데 자 고정금리로 7%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5%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정금리가 얼마였다고요? 7%였는데 요즘에 돈을 빌릴 때는 고정금리가 얼마라고요? 5% 하락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하락할 수 있네요. 그러면, 돈을 빌린, 이거는 이제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는 평균적인 고정금리죠. 내려갈 수 있네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얼마라고요? 5%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남은 기간이 한 17년 남았는데 17년 동안에 7%로 계속 납부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가 열이 받네요. 그죠? 빌려간 자 열이 받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죠? 이거를, 자, 이것도 은행도 갈아탈 수가 있는 겁니다. 비싼 이자 갚으려고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서 신한은행 값 갚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자, 이 조기에 상환한다. 혹은 중도에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조기 상환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 이 물건을 이게 이제 어떤 책인데 책을 팔았는데 며칠 있다가 안 사겠다고 돌아온 겁니다. 환불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은행도 대출 상품이라는 상품을 팔았죠.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안 사겠다 돌아온 거 아닙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싼 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네요.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로 줬는데 얼마 안 있다 갚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닭 줬던 게 지붕처단골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조기 상환 위험이다. 그럼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요거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왜 만기까지 돈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서 일찌감치 갚았냐는 얘기죠. 이거는 약속 위반이다. 뭐 위반이라고요? 약속 위반이다. 벌금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거 부과하면 되겠네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이번에 9% 올랐다 시작.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얼마라고요? 9%의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남은 기간 17년 동안에 자 7%만 받으려고 해봐요. 이번에는 은행이 열이 받네요. 누가 열 받는다고요? 은행이 열 받네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죽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동금리 위주로 빌려주는 은행은 시세에 맞춰서 계속 올렸겠죠. 얘들은 크게 손해 안 보는데 고정금리로 계속 빌려주는 은행들은 크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이자율 위험이다. 요거를 조기상환 위험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요 이자율 위험이다. 그러면 만약에 차입자가 돈을 얼른 갚는다면 일찌감치 갚는다면 그 돈 받아다가 비싼 이자로 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차입자가 얼른 돈을 갚으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얼른 갚았다가는 그 대출 기간 동안에 또다시 돈 빌려야 되는데 비싼 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싼 이자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안 갚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이 차입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약간 꼬시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7천만 원이랍니다. 잔고다 혹은 뭐라고요? 잔금이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한 100만 원 정도 깎아주겠다. 한 6,9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일찌감치 갚지 않을래? 이렇게 설득할 수 있죠.
그러면 못 모르고 이제 갚은 사람은, 예, 우리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 그 돈 가지고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일 수가 있네요. 잔고 할인을 통해서 이걸 싸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인을 통해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요즘에는 전부 다 이 그 소비자들이 전부 다 이제 똘똘해갖고 그 갚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변동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따라 계속 변동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인플레에 따라 변동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뭐 크게는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1억을 빌려줬는데 얼마라고요? 1억을 빌려줬는데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3천만 원은 갚았어요.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3년 정도 지나서 3천만 원은 갚았어요. 얼마 남아있어요? 7천만 원 남아있네요. 7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 5%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물가가 무진장 올랐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입니다. 이자를 올리는 방법은 맨 먼저 가변 이자율 제도라는 게 있고, 조정 이자율 제도, 재협정 이자율 제도,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알아볼게요. 자, 가변이자율 제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레이트 해갖고 이자율 해주면 됩니다. R이 뭐라고요? 이자율.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조정이자율 제도는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물가 외의 요인도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환율 변동이 심하다든가 경기 변동이 심하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모조리 이자를 올리는데 감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자한테 보다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을요, 조정이자율 제도 해줍니다. 뭐라고요? 조정이자율 제도. 그 다음에 재협정이자율 제도는 그야말로 일정 기간마다 만나서 협상하는 겁니다.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만나서 뭐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3에서 5년마다 만나서 협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1억을 빌려서 돈을 잘 갚고 있는데 어느 날 대출 직원이 전화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잠깐 지점에 들르시랍니다. 요것들이 내가 돈을 잘 갚고 있는데 왜 오라가라 해? 지들 오는 것도 아니고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기분이 언짢아서 어쨌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나다 할까 이제 가본 거죠. 가봤더니 이놈이 이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요즘에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서 이자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협상하는 거니까,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래야 돼요? 아니면 싫어요 그래야 돼요? 싫어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출기관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협상이 이제 결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남아있는 금액 7천만 원 좀 갚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갑이 이제 이걸 갑질한다 표현합니다. 갑이 뭘 한다고요? 갑질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집도 이거도 집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아서 갚고 하려면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회사도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려주는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재협정 이자율 제도다 해줍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자는 건들지 않는 대신, 안 올리는 대신에 요거를 잔금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잔금. 이 잔금을 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한 7,100만 원 정도로 올릴 수 있죠. 계산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가격 수준 조정 대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 수준. 그러니까 이 잔금 수준을 올리는 방법이 있죠. 요거를 건들지 않는 대신에 요거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고, 자, 실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기준금리를 정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기준금리에다가
기준 금리에다가 뭘 더해서요? 가산 금리라는 거를 더해서 책정합니다. 기준 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 금리를 더해서 책정하는데 이 가산 금리는 대출 시점에 확정이 됩니다. 자, 은행이 이제 정하는 거고 요거는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시키는 겁니다.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뭐라고요? 계속 변동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실제 인플레에 맞춰 변동하는데 얘들이 무턱대고 막 올리거나 내리면 대화인데요? 툭 하면 올리거나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 감응 지수다. 그래서 인플레에 맞춰서 움직이는 지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거에 맞춰서 올리거나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얘네들은 툭 하면 지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기간을 정해서 우리 한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시키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가상금리는 여기 뭐가 있냐면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예금을 받아갖고 요거를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예금 받아서 그냥 금고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대출해 주는 거죠. 요때 자, 이 예금 받은 거를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대출 같은 거 하는 걸요 자금을 운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금을 조달받아서 어떻다고요? 운용하는데 자, 예금 이자율은 어디 갔어요? 5%입니다. 5%로 예금 받아서 5%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은행은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요거를 1,000원에 구입해서 1,000원에 파는 겁니다. 1,000원에 구입해서 얼마에 팔았다고요?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1,000원에 구입했으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한 1,300원 받고 팔아야 되죠? 요 300원을 그 사람이 마진이라는 겁니다. 자, 아니면 부가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마진 혹은요 부가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5% 빌려주진 않을 겁니다. 한 3% 더 붙여서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요 3%를 뭐라 하냐면 은행 마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행 뭐라고요? 마진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얘는 단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잘 갚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도 좀 감안합니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감안합니다. 요거는 대출 시점에 지네들이 확정하는 거고 지들이 어떻게 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일정 기간마다 실제 인플레 맞춰서 변동시키자 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 감응 지수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변동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인플레 감응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걸로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금융과 관련돼 있는 물가 지수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금융과 관련돼 있는 지수. 자, 은행은 자금을 조달할 때 아주 옛날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걸 정기예적금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게 대표적인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사회가 이제 복잡하고 다변화될수록 예금 상품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호 부금이다, 뭐 주택 부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해서 뭐 예금 받을 수도 있고 뭐 환매채다 해갖고. 환매채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이 예금 상품을 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행이 사드리겠다. 그리고 Certificate of Deposit 해주는데 요거를요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해서 예금액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것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금액을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은행 가시면 다양한 형태의 예금 상품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MA다 해갖고, 캐치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자산 관리 구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주로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얘네들은 예금을 받아서 이걸 주로 국공채에 투자합니다.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국공채에 투자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득으로 이자를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얘네들은 입출금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매일매일 이자를 붙이게 되면 복리 형태의 경우는 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금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약간의 높은 이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이제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 뭐라고요? CMA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ELD다 해서 다양한 형태. 이거는 이제 이퀄리티 그 링크드 데파짓 해갖고 이 주가 지수에 연동시켜서 그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자꾸 낄낄거고 그러면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수업 방해한 그런 거로. 자,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주가 지수에 연동시켜서 이제 금리를 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라든가 각종 금융 채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금융 채권들이 있는데, 자, 예전에는 이 많은 금융상품 중에 양도성 예금증서, 자, CD 금리를 기초로 해서 듣기만 하세요. 자세한 건 지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상은 시험에서 물어보기 힘들어요. 자, 이 일반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매일매일 발행하는 CD금리죠. CD를, 자, 이 시세금리에 맞춰서 발행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매일매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금융투자협회에서 요거를 취합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올려놓습니다. 저녁 때마다. 그러면 만약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3개월 지나서 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있죠? 그걸 열어보면 금리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적혀있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CD금리라 하는데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 그 통장의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증서의 형태로 발행합니다. 증서 형태로 발행하면서 요거는 무기명 형태로 발행합니다. 뭐라고요? 액면가 1,000만원짜리로 무기명 형태로 발행하는 바람에 주로 이제 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업들의 자금 세탁용으로 주로 쓰던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세탁이 많아졌다. 그럴 경우는 금리가 막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규제가 많아졌다 그러면 팍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금리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로 정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은행들한테 9개 정도 은행을 선정해서 니네들 모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자 나간 거 평균 낸 거 요거를 자금 조달 비용이다. 영어로는 cost of fund다 해줍니다. cost of 뭐라고요? 펀드. 요거는 발음이 어땠어요? 괜찮았죠? cost of fund다 이렇게. 자, 이걸 자금 조달 비용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 주어진 날짜에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보고해야 됩니다. 평균 낸 걸. 그러면 은행연합회에서 이걸 통계를 내 갖고 여기다가 한 달에 매월 15일 날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들 일정 기간마다 변동할 때 그 기간 지날 때마다 열어보고서 홈페이지 열어보고서 거기는 금리 있죠? 이거 올려놔야 됩니다. 이걸요 cost of fund 인덱스에 져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요 정도만. 지금은 CD금리라든가 코픽스와 연동시켜서 금리를 정하는구나. 기준금리를. 요렇게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죠? 그 이상 자세한 것들은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 3월 달에 할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예? 3월에 못하면요? 3월에 못하면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근데 할 겁니다. 왜 그런 게 걱정이 돼요? 뭐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게? 예? 3월 달에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런 금방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기 있는 거 하면 금방 얘기하면. 오늘 해요? 이런 시험에서 자세히 안 물어봐요.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지금은 CD금리라든가 코픽스와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은요, CD금리를 적용해라. 어떤 거는요, 코픽스를 적용해라. 그리고 어떤 거는요, 차입자가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요, 기준금리다. 그래서 그거 하시로 하고, 그 밑에 대출자 입장에서의 변동금리 있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소비자하고 이제 차입자하고 약속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할 수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인플레가 심해져도 못 건드리죠.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변동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금리 조정폭이 클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클수록 올릴 때는 한없이 올릴 수 있죠. 내릴 때는 한없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대출자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고정금리보다 초기의 금리가 낮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했죠? 거꾸로 한다면 변동금리가 뭐보다 낮다고요?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갑자기 막 올라가게 되면 변동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얼른 그 이자를 갚을 수 있지만 우리 극빈층들은 돈 갚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럴 수도 있겠네요. 니네들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요 금리 인상의 상한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금리 인상의 상한선. 그러면 인플레가 심해져서 이제 이자를 올리려고 했더니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초기에 약정금리를 막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이렇게만 알아도 시험 목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거 정리되셔야 됩니다.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 인플레에 따라서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 이걸요, 원금 이자의 상환 방식이다 해줄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원금 이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환하는 방식,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해마다 이제 물어봅니다. 해마다 한 문제는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요, 두 문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문제는 안타깝게도 말로 물어보는데, 한 문제는요, 이 계산 문제로 물어봅니다. 네, 계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큰일 났네. 자, 어쨌거나 이 상환 방식은 요 세 가지는 거의 해마다 물어봅니다. 해마다. 거의가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한 번을 빼는 적이 없어요. 한 번을.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그 다음에 너요,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원리금 합계액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런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그리고 얘는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자, 채라는 게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갚아나가는 금액을 점점 늘려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자, 그래서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동안 돈을 갚으랍니다.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4년 동안 갚으라고 하는데, 매달 갚게 되면 좀 복잡스러우니까, 논리의 편의상 매년 말에 갚는다고 치자. 얼마에 갚는다고요? 매년 말에. 그리고 이자도, 1년에 한 번씩 이자도 납부하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율은 10%라고 간주해보자. 그리고 요거는 고정금리를 가정해볼게요. 왜냐하면 변동금리를 했다가는 또 이자율 때문에 변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정한다고요? 고정금리를 가정해보자. 그러면 자, 매년 얼마씩 갚으면 돼요? 10,000원을 4년 동안 쪼개서 똑같이 해서 갚으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얼마를 갚으면 돼요? 매년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 갚으면 되겠네요.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 이렇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맞나요? 이렇게.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입니다.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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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재밌네요. 자, 삐딱삐딱하지만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4년 동안 2,500원씩 원금을 쪼개서 갚아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은행은 원금만 받으면 뭐 먹고 살아요?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그런데 1억을 빌렸는데 9천만 원 갚았다.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1,000만 원 남아있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지 1억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년 지났으니까 1년치 이자 받아내야 되겠네요. 1년치 이자 10%니까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1,000원. 그러니까 전부 2,500원씩 여기도 얼마라고요? 2,500원 이렇게 갚아나가는데 이자는 항상 남아있는 금액에 그러니까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7,500원 남아있었네요. 7,500원이 1년 지났으니까 1년치 이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네요. 75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년째 된 애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자, 이자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500원, 250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해줍니다. 자, 요거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되셨죠? 훨씬 낫죠? 자,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은 오늘도 제가 몇 번을 했는데 2번을 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첫 시간에 시작할 때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돈이죠. 원금자 저 똑같이 갚는 돈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조금 전에도 뭘 했어요? 대출 가능 금액 할 때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공식인데 연금의 내가계수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뒤집어 놓은 건데 제가 이 사례에 정확히 집어넣은 겁니다. 정하나에서 정확히 나온 계산입니다. 3,155원이에요. 정확히. 예전에 한번 직접 계산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꾸 계산해보라고 해서 계산도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라고요? 3,155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4년 동안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원리금 합계액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원리금 균등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3,155원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얘를 합치면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는 작게 1년, 2년, 3년, 4년인데 얘보다는 작게 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요 정도 이렇게 자, 요 정도 이렇게 1년, 2년, 자, 3년, 4년. 자, 이게 전부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이렇게 3,150원. 자, 그러면 요걸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본다. 자, 첫 해에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게 자, 3,1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 항상요 원금 상환이 되는 겁니다. 2,155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그러니까 7,845원 남았으니까 7,845원에 대한 이자 785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항상 여기서 요거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도록 만든 공식이 저당상수입니다.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자는 점점 줄어드니까 자, 이 자연스럽게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증식 혹은 점증식 해주는데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얘는 어떤 법칙에 따라 갚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야, 너 첫 해에는 300원만 갚으랍니다. 첫 해에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으래요.
그리고 자 300원. 두 번째는요, 원금 중에 1,000원을 갚으랍니다.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700원을 갚으랍니다. 3,700원. 마지막 해 남아있는 돈 다 갚으랍니다. 5,0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이자는 첫 해에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인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이렇게 1,000원의 이자.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300원 갚았죠? 갚았으니까 자 9,700원 남아있네요.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970원. 그 다음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자,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려나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체증식 혹은 점증식 해줍니다.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맨 먼저 기억할 것은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맨 먼저 알고 계실 거는 초기에 원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변동. 가장 작은 게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변동. 가장 작은 게 체증식.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항상 중간이다. 그러면 얘는 만기가 30년이라면 몇 년이라고요? 30년이라면 처음에는 적게 갚고 과장 달고 거꾸로 했네요.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젊은 소득층이 처음에 조금 갚고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갚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가 한 30년이라면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이자만 받는 거죠. 이자만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기가 한 30년 지났다 치자. 몇 년이 지났다고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대리다라는 법이 있나요? 과장다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경매처분에서 회수했을 때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 체증식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해줍니다. 가장 크다. 근데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가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났으면 남은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안 뜯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셋 중에서 가장 작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뭐든지 중간이다. 그러면 이자율은 항상 얘네들도 위험이 크면 높은 이자를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얘가 이자율이 가장 낮다. 레이트 해주면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얘는 항상 중간이다. 얘는요 이자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아주 자주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이 만기가 30년인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자, 이 조기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5년 지나서 뭐라고요? 조기 상환하려고 할 때 자, 남아있는 금액, 맞아, 아주 못 갚은 금액 있죠? 남아있는 금액이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가장 많이 갚았죠?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가장 적을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 얘기들이니까, 자, 볼게요. 거기에 원리금 준등 중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일단은 얘는 매달 금액이 달라지죠? 들어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항상 동일한 금액을 갚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뭐 사기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30일 때가 있고 31일 때가 있죠. 그때는 약간 달라지지만 어쨌거나 거의 똑같이 나가는 거죠. 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그 다음에 똑같은 금액이 매달 또 빠져나가니까 어쨌거나 장기계획 짜기는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초창기 때는 자 이자가 많고 나중에 이자가 적어진 바람에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점점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금 상환액이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원금입니다. 이거 원금. 자, 원금 상환액이 한 3분의 2 정도가 돼야 비로소 원금의 반 정도가 갚아나가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만기에 얼마 지나서요?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 원금의 얼마라고요? 반 정도가 상환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 해주는데 약간 반전이 좀 있습니다.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요 셋 중에서 자 생각해 볼게요. 이자율이 일단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자, 체증식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납부하는 겁니다. 그죠? 이자율은 굉장히 높고 거의 은행 좋은 일만 계속 시킨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변동금리로 빌렸다고 치자. 그러면 갑자기 이자 부담 때문에 하우스 푸어라고 해서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는요. 돈이 좀 많아지면 또 많이 벌면 얼른 다른 걸로 갈아타라는 얘기입니다. 얼른 뭐라고요?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부담 너무 크니까 이거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자동차를 한 대 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지금도 뭐 돈도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없을 때입니다. 어떻게 없다고요? 더더욱 없을 때라. 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100만 원밖에 없는데 갖고 있는 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차가 딱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문을 어떻게 여는 거냐면 옆으로 열고 옆으로 닫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죠. 근데 얘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습니다. 요걸 뒤에서 보니까 카니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라고요? 카니발. 그래서 여기 이제 카니발 파크가 이 당시에 얼마냐면 뭐 옵션까지 다 합쳐서인데 합쳐서 1,4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라고요? 예? 뭐라고요? 지금이야 막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넘지만 5천만 원 가까이 되고 지금은 그때는 이랬습니다. 그때는 이때 그래서 요거 있는데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그래서 어쩌거나 신월 영업소 거기 들어가서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살 수 있나요? 했더니 당근이죠 하면서 그러면 판대요. 그 대신 1,300만 원을 현대캐피탈에서 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갚으라면 이렇게 갚으랍니다. 자, 600만 원, 1,300만 원을 빌렸는데 600만 원과 700만 원 쪼갠 다음에 요거는 원금도 갚고 이자도 이런 식으로 납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5년 동안 갚으라는 얘기인데 3년이네요. 3년 동안 갚으랍니다. 매달. 그럼 3년 지나면 남는 게 갚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700만 원은 이자만 납부합니다. 그러면 3년 지나면 700만 원 그대로 안 남아요?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막 문자가 계속 오는 겁니다. 직원이 전화가 갖고, 만기 다 됐으니 갚으세요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7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 밖에 없어갖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렇게 했죠. 마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걔들이 그 여직원이 요거를 다시 3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겠답니다. 뭐라고요? 연장. 그 대신 이때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6년 만에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 뭐라고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집을 한 채 샀는데 김포에다가 김포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하나가 1억 3천에 나온 게 있어갖고 그 집을 한 채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돈을 끌어놓은 게 그 와이프 가져오라고 한 게 있는데 5천만 원 있다는 얘기죠. 얼마 있다고요? 5천만 원 있는데 그러면 한 8천만 원 비어 안 비어?
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했던 은행 갔더니 8천만 원 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빌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샀죠.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5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5년 동안 뭐라고요? 이자만 납부하래요. 그래서 이때 제가 뭐 얼마씩인가 그때는 이자율이 좀 셀 때입니다. 그래서 막 40몇만 원씩 낸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그럼 5년 지나면 요거 8천만 원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이 갚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을 팔아서 갚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지가 돈이 많으면 지 돈 가지고 갚으면 되죠. 세 번째는 요 방법도 있습니다. BJR이다. 이게 뭐예요? BJR. 이 전문 용어인데, 자, 배째라 이렇게 나오시네요. 배째라. 네 마음대로 해라. 자, 그랬더니 저기 은행에서 뭐 겁을 줄 거 아닙니까? 너 자꾸 그러면 그 경매에 붙이겠다 막 하면서 막 겁을 주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다시 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답니다. 연장시켰는데 연장 수수료 달랍니다. 뭔 수수료라고요? 연장 수수료 이렇게 얼마 내고서 추가로 이제 빌리다가 나중에 갚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요, 이자 매월 상환 방식이다. 뭐라고요? 이자 매월 상환 방식.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걸 정부 지원 저당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라는데 보통 일반 저당 있죠? 일반 저당 거의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거의 대부분 뭐라고요? 이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상환 비율 및 잔금 비율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3월 달에 할 겁니다. 요거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3월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얼른 내킨 길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우리 요 책 가져오셨나요? 요 책입니다. 빨강 책. 안 갖고 오셨나요? 자, 문제 한 두어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이따가 또 풀을 거고, 지금 또 풀을 겁니다. 지금도 풀을 건데, 거기 뒤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자, 거기 419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419페이지에 5번 찾으셨나요? 이따가 다시 기출문제도 계속 풀 건데 419페이지에 몇 번이요? 5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금 균등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한 게 아니라 얘가 더 많죠? 얘보다 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2번 볼게요.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이자율이 현재는 같답니다. 고정금리자는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자, 항상 주의할 거는 차입자는 믿으세요? 누구라고요? 차입자는.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같답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이것들이 툭 하면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유리하겠네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해줘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불리하다. 세 번째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리에서 말단에서 대리 사는 게 일반적이죠. 대리에서 과장 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씩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걸 일반적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툭 하면 변동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이자율 변동 위험은 누가 손해본다고요? 대출받아 차입자가 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이자율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대출자에서 누구한테라고요? 차입자한테 전가된다.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차입자하고 대출자를 바꿔놓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다 틀렸고 5번 볼게요.
차입자의 대출액을 중도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만기가 20년인데 5년 있다 상환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요때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자 볼게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얘가 초창기 때 갚은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남은 돈은요 적을 수밖에 없네요. 남은 돈은요, 그러니까 대출 잔액은 적다. 맞네요. 대출 잔액은 적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 자, 다음 중에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초창기 때 원리금 지불액이, 자, DTI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DTI는 자,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때 다른 부채는 없다면. 그러면 자, 대출 초기에 DTI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럼 셋 중에서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야? 원금 균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는 그동안 가장 많이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대출비가 가장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째 되는 애 셋 중에서 가장 많이 갚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약간 좀 어렵게 물어봤는데, 자, 그리고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110 요거 우리 그 노트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몇 페이지라고요? 119페이지에 보시면, 자, 예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맨 먼저 매년 갚을 원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매년 혹은 매월 갚을 원금 계산하고, 자, 이자는 항상 남아있는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어디에 붙는다고요? 남아있는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9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119페이지 맨 아래 6번.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얼마를 대출받았다고요?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다? 4천만 원이다. 맞나 확인해 볼게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고 연 5%랍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랍니다. 뭐라고요? 원금 균등. 그리고 연 단위로 매년 말에 상환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월 상환하면 복잡하니까 매년 말에 갚기로 했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갚기로 했죠. 이거 계산하면 매년 2,500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원금 2,500만 원씩 갚으면 되고, 그리고 이자를 볼게요. 이자는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기 막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자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죠. 그러니까 원래 얼마 빌렸어요? 5억을 빌렸는데 그동안 얼마 갚았나 보겠습니다. 2,500만 원씩. 9회차예요? 8회차예요? 9회차니까 그동안 8번은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만 원씩 8번 갚았겠죠? 이게 바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갚은 돈이고 남아있는 금액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은 몇 %라고요? 5% 하겠나요? 이 계산하면은 요거는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M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MR 해도 되는데, 이런 걸 자꾸 메모리 기능을 쓰게 되면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얼른 계산할 수 있죠. 옆에 살짝 써놓은 다음에, 자, 이게 얼마냐면 2억 될 겁니다. 그래서 5억에서 2억 빼니까 5% 하니까 1,500만 원 됩니다.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냥 항상 얘는 뭐부터 계산하라고요? 매기 갚을 원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항상 남아있는 금액에 뭐가 붙는다고요? 이자가 붙는다. 남아있는 금액에 뭐가 붙어요? 이자율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죠? 못해요? 기출로 나왔던 겁니다. 28회 때. 이렇게. 못해 먹겠어요? 해먹겠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나요? 지저분한 거 딱 질색이기 때문에 얼른 지우려고 합니다. 원래.
지워 되나요? 자, 요거 이렇게 다 써놓으면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머리가 더 아픕니다. 그리고 요거를 계산할 때는, 계산 뻔합니다. 얘를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합니다.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10,000원에 자, 이 저당상수 곱하니까 3,150원 나오죠? 그러면 요 계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는 먼저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자 계산한 나머지가 원금 상환이 됩니다.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 3,150원에, 자, 첫 해는 이자가 1,000원이죠? 그럼 3,150원에 1,000원 뺀 나머지가요, 원금 상환.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10,000원에다 저당상수 곱하니까 3,150원이죠? 이게 매기 갚을 원금이자 아닙니까? 이 중에서 첫 해는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첫 해는 1,000원의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7번. 자, 가격 2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3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얼마라고요? 3억을 대출을 받았답니다. 자,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년 갚기로 했답니다.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액은 731만 7,900원이다. 맞나 확인할게요. 연리 7% 20년간의 저당상수는 0.094393입니다. 0.094393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손으로 계산했다가는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와요? 2831-79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아, 맞아요? 맞죠? 2831-7900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첫 해니까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7%를 곱해야 되겠네요. 3억. 그래서 37에 21 해서 2,100만 원이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2,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원금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731-7900 이렇게 나오겠네요. 731-7900 이렇게. 요게 정답입니다. 731-7900 이렇게. 자, 요거 조금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 번 더 할 거니까 항상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다시 해요? 순서 할 수 있나요? 요거 어떻게 저번에 토끼신 분 토끼잖아요. 저번에 요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예요? 보고하면 안 되는데 시험장에 보고할 수는 없는데 가서 오늘 학부모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이따 오실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오는 게 뻔합니다. 예 아니면 제입니다. 예 아니면 제.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서 잠깐 쉬었다가 유동화제도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